당신 그날 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여자는 내가 봤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에도 없는 사건이 저를 덮쳤고 제 일상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퇴직자의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호는 올해 62이었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하고 난 뒤 그의 하루는 의미를 잃어버린 시계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최근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넓은 집이 필요 없었고 무엇보다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때로 고독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잠이 깨면 복도를 걸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진 것도 퇴직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거닐다 보면 가끔 옆집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김나영,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항상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는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었고 나영 역시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끼리의 무언의 연대감 같은 것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준호가 평소처럼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나영이 갑자기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본 거 말하지 마세요. 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뭐요? 준호의 대답에 나영은 더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저으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본 게 뭐라는 건지, 언제를 말하는 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한 불안감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일상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눈치채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분실한 우산을 찾기 위해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분실물함을 뒤지는 동안 준호는 무심코 CCTV 화면을 보았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아파트 곳곳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복도, 계단. 그런데 그때 준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3층 복도를 비추는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문 앞에서 멈칫거리다가 문고리를 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면 하단의 시간을 보니 이틀 전 새벽 2시였습니다. 그 시간이라면 준호는 분명 집에서 자고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 경비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기 화면에 보이는 사람 혹시 자주 오나요? 경비 아저씨가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저 사람요? 가끔 보이긴 하는데 3층 사시는 분 아닙니까? 3층이요? 네. 302호나 303호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얼굴은 모자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2호는 자기 집이었고 303호는 나영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체구는 어쩐지 자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 혹시 이 영상 제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언제 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경비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상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과 비슷한 체형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서 있는 자세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날 밤 집 밖으로 나간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함께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혀 있지 않은 그냥 구겨진 듯한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준호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필체가 어딘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글씨체 같았고 급하게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나영의 글씨일까? 하지만 왜, 무엇을 말하지 말라는 건가?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나영의 집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영과 누군가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무언가를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귀를 막았습니다. 다른 집 일에 관심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나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층수 버튼 앞에 서 있었고 나영은 뒤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1층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영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 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준호의 대답에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요. 당신이 기억 못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영은 재빨리 손을 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은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고 준호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준호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뭔가를 봤을까? 혹시 술을 마셨을까?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일까? 62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호는 옆집 소리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얇은 건지 아니면 자신의 청각이 예민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라고.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요. 이웃들 다 들어요. 이웃? 이웃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인지 접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발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정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나영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긴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손목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멍이 보였습니다. 푸르스름하고 누렇게 번진 멍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은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발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나영은 또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카카오톡 정도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바꿨더니 다음 날 누군가 비슷한 문구로 상태 메시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준호가 오늘도 평온한 하루라고 적으면 다음 날 같은 층 누군가가 평온한 하루를 바라며라고 적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였는데 준호가 자주 마시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쪽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커피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 경비실에 전화했더니 택배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층간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3층에 수상한 남자 있지 않나요? 요즘 복도에서 자꾸 서성이는 것 같은데. 준호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고 복도를 거닐던 자신을 누군가 본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봤어요. 새벽에 왔다 갔다 하던데. 혹시 302호 아니에요? 최근에 이사 온. 준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잠을 못 이뤄 복도를 걸었을 뿐인데 이제는 수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었고 자신이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준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경찰의 방문은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형사는 소파에 앉았고 준호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나이 든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 자정쯤 되는 시간인데요. 혹시 복도에서 무언가 보신 게 있으십니까?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일주일 전 화요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집에 계셨다는 건 확실하신가요? 네. 저는 일찍 자는 편이라. 젊은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는 당신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자요? 누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3호에 사는 김나영 씨가 귀하를 목격자로 지목했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영이 자신을 목격자라고? 무엇을 목격했다는 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이 든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층에 살던 남자가 실종됐습니다. 307호에 살던 이경수 씨라는 분인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가족이 신고를 했고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이요? 네. 그런데 김나영 씨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날 밤 복도에서 이경수 씨를 봤을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잤어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젊은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3층 복도가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요일 자정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화면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후드를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단에서 올라와 303호 문 앞에 잠시 섰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준호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채영이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호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잤어요. 두 형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나영의 집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준호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나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알아요. 기억 안 나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영은 준호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더니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뭔가를 봤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당신 봤어요. 제 남편이 아니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봤다고요.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경수 307호에 살던 그 남자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별거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찾아와서 나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싸웠어요. 심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갔어요. 복도로 그때 당신이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경찰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저를 의심한다는 겁니까? CCTV에 당신이 찍혔으니까요. 제 집 문 앞에 서 있던 당신이요.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당신 말고 누가 그 시간에 여기 있었어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영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끌어들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밤 누군가 봤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신이 복도에 있었으니까.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다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검사, MRI 촬영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 기억은 괜찮다는 거죠? 네. 다만 스트레스나 불면증이 심하면 일시적으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화요일, 그날 밤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잤습니다. 분명히 잤습니다. 그런데 왜 CCTV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찍혔을까요? 준호는 자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후드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였는데 CCTV에 찍힌 사람이 입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준호는 그 옷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그날 밤 나갔다면?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를 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준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몽유병, 해리성 기억상실증, 블랙아웃 여러 가지 증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런 증상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옆집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준호는 벽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경찰에 전화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 경찰의 관심 대상이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의심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다시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일주일 전 화요일 밤 CCTV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경찰도 왔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경비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날 밤 영상이 떴습니다. 시간을 자정 무렵으로 맞췄습니다. 화면에는 조용한 복도가 보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계단 쪽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후드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3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3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그 남자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 저 같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쎄요, 체격은 비슷한데 얼굴이 안 보여서. 계단 쪽 카메라는 없나요? 있긴 한데. 경비 아저씨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계단을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같은 시간대를 찾아서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후드를 벗으며 내려가는데 잠깐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모습이 자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저 사람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그날 밤에.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준호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날 밤 나갔을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흉내낸 걸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준호는 또다시 나영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나영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요. 준호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 CCTV에 찍힌 사람 말이에요. 네. 당신 맞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밤 집에서 근데 당신은 기억을 못해요. 나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복도에 있었어요.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죠. 저는 문을 열려다 말았어요. 안에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왜 거기 있었던 겁니까? 모르겠어요. 당신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당신 집 문 앞에 있었다는 겁니까? 혹시 소리를 들으셨나요? 우리가 싸우는 소리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도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걱정되셔서 나오신 거 아닐까요? 문 앞까지 와서 노크하려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요. 준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날 밤 집을 나갔어요. 화가 나서 나간 거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실종된 거군요. 네. 경찰은 저를 의심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싸웠고 남편이 사라졌으니까요.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나간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준호는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목격자라고 하신 겁니까? 미안해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누군가 그날 밤을 알고 있다면 제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나영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경찰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진실을 말씀하세요. 경찰한테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CCTV에 당신이 찍혔어요. 경찰은 증거를 믿으니까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후드 티셔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옷장에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집 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날 밤 자정쯤 잠깐 위치가 이동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집 안에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복도와 계단 쪽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나갔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던 걸까? 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영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적이 있다는 것을요. 며칠 전 새벽에 나영이 찾아왔을 때 잠깐 화장실을 다녀갔습니다. 그때 혹시? 준호는 서둘러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려 경비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 측에서 요청해서 그 시간대 영상은 이미 복사해 갔습니다. 원본은 곧 삭제될 예정이에요. 그럼 다른 날 영상은요? 다른 날이요? 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언제 걸 보시려고요? 나영 씨가 제 집에 온 날이요. 며칠 전 새벽에요. 화면에 그날 영상이 떴습니다. 새벽 1시쯤 나영이 준호의 집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나영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나영이 나올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걸 확대할 수 있나요? 조금은 가능합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그것이 보였습니다. 회색 옷감이 살짝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준호의 후드 티셔츠 같았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 자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 휴대폰 위치 기록, 온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김나영 씨가 당신을 모함하려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네. 제 옷을 가져가고 제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은 조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CCTV 영상에 나온 사람이 당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걸음걸이, 체형, 모든 게 일치해요. 준호는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나영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영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침실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짐을 싸서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 앞으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나영은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준호를 이용했습니다. 새벽마다 복도에서 마주치던 그때부터 나영은 준호를 목격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은 나영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후드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준호와 비슷한 걸음걸이로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의 휴대폰을 잠깐 가져가 위치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호를 가리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나영보다 준호를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영은 조용히 사라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준호는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영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의 남편 이경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수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층간 카카오톡 방에서는 그에 대한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302호 남자 아직도 수사 중이래요. 무서워요. 같은 층에 산다는 게. 준호는 더 이상 새벽에 복도를 걷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문 앞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접혀 있지 않은 그냥 바닥에 놓인 쪽지였습니다. 주워서 펼쳐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나영의 필체였습니다.
준호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수많은 이웃 중에서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저 새벽에 복도를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녀의 완벽한 범죄에 이용당한 것일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종 사건, 미제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나영은 아직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또 다른 이웃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준호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2의 나이에 평온한 노후를 꿈꿨던 그는 이제 의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옆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영은 떠났고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준호는 계속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걷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모두 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청이었을 것입니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준호의 삶은 그날 새벽 나영과 마주친 순간부터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것은 그저 또 하나의 긴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차들이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가 겪은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준호의 억울함은 그저 준호만의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일상이 무너졌어도, 비록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3호의 창문은 여전히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 집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봤다.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은 봤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확신조차 이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뭔가를 봤을까?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준호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나영이 어디로 갔는지, 그녀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받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노후의 모습인지도 모른다고. 혼자 남겨진 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안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62살 박준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도 잊혀질까요? 언젠가는 사람들도 잊어버릴까요?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어느 새벽에 마주친 이웃 여자였다는 것.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쪽지에 적힌 문장. 고마웠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다니. 무엇이 고맙다는 건지, 자신을 이용한 것이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침묵을 지켜준 것이 고맙다는 건지. 하지만 준호는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하려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나 한 잔 더 마시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현관문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웠습니다. 결국 준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다시 내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영과 마주친 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 자신조차도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에 잠 못 이뤄 복도를 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는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준호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